네, 창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창업자금에 우리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창업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인가? 창업자금은 뭐 다다익선이면 좋아서 그게 성공할 것인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소자본으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창업을 위해서는 자금의 운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소자본 창업의 경우에도 주먹구구식으로 자금을 운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금액이 작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식업을 한다, 음식점을 한다든지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자금을 운영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투자액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증가는 합니다. 그만큼 위험부담도 커지기 마련인데 초기 자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 우리 창업에 대한 기본 목표입니다. 사전 개업 준비 자금이라든지 고정 자금, 운전 자금 등으로 구분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고 또 총 자본의 20% 정도는 반드시 예비비로 남겨둬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금에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자금이 100% 내 자금과 두 번째로 50대 50의 내 자본과 타인 자본, 그리고 반대로 내 자본은 아주 작고 타인 자본이 한 80% 이상을 차지한다든지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창업 자금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자금을 차입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도 차입금 비율이 총 비용 대비 약 30% 이내를 유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본이 70% 정도 이상 돼야 된다는 거죠. 70% 이상. 20%는 내 자본이고 80%는 타인 자본이라면 사업에 있어서 타인 자본의 그 비율에 따라서 내 사업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는 그 사업 초보자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좋고, 또 한두 차례 사업 경험이 있는 창업 예비자의 경우에도 약 1억 원 이내에서 사업 아이템을 선정해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상 예상 총 투자 규모 대비 한 4부 정도가 월 평균 순이익으로 발생하면 좋은 창업 아이템의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4부, 그러니까 한 4%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상 총 투자 규모 대비 4% 정도가 월 평균 순이익으로,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이익들, 그러니까 비용 다 뺀 나머지 순수 비용, 순수 이익, 순이익이라고 그러죠. 발생하면 좋은 창업 아이템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월 수익이 4%는 얼마죠? 5천만 원에 4%는 약 한 200만 원이라는 사업성이 나오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월 4%의 수익이 나오면 우리가 한번 검토를 잘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업종의 나의 적합한 업종 선택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창업은 업종 선택에서 성패가 갈리게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적합한 업종을 선택하는 일은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우선 업종 선택 시 나의 적성이나 성격에 적합한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워
결국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해당 사업에 대한 적성이나 성격이 맞을 경우에도 그 사업의 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컴퓨터 관련 사업의 경우 경영자가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면 사업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돼서 주변 업체와 경쟁력이 약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저 시간에 말씀드렸던 음식업을 할 때 주방장, 주방에 있는 분들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타의 어떤 시위나 불만이 있다 그래서 안 나올 경우에 정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동적 대처로 주위의 그 경쟁자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서 물론 일을 해결할 수 있지만 상용화는 추가 비용의 지출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외적인 사람들을 이제 고정비에서 변동비 쪽으로 이제 지출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창업하려는 업종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각각의 업종은 이제 도입을 처음 했을 때, 그리고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등을 거치게 되죠. 따라서 자신의 업종이 어느 단계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장 분석 등을 통해서 정확히 분석해서 가급적 그 성장기에 해당하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도입하려고 하는 찰나에는 많은 홍보 마케팅이 필요하죠. 우리 경쟁자들이나 함께 그런 것을 밑바탕을 이뤄가야 하기 때문에 도입기 때는 나중에 회수할 수 없는 그러한 홍보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기에 해당하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아울러 성숙기에 있다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쇠퇴기라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인이 실패한 것에 막차를 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쇠퇴기인 줄을 알면서 거의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지가 성공을 좌우한다. 이제 창업에 있어서 입지가 성공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몫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업종 선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입지 선정입니다. 한번 입지가 결정되면 점포의 이동도 어렵고 매출과의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입지를 선정할 때는 상권과 주변 업종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 선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입지 선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몫이 좋아해야 한다. 한번 입지가 결정되면 점포 이동도 어렵고 매출과의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 입지를 선정할 때는 상권과 주변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 이제 일반적으로 상권이 발달되어 있고 역세권 등, 이제 역세권들이나 이제 그 슬리퍼 상권이라고 그러죠. 소비자들이 그 슬리퍼를 끌고
나올 수 있는 거리에, 그래서 어떤 역사하고 전철역이라든지 어떤 정류소가 가깝다든지, 그래서 역세권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 조금 들더라도 처음에 시작하는 곳에는 그 유동인구가 좀 많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어떤 나에 대한 아이템과 나에 대한 어떤 그 상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통한다고 해서 저 구석에 가격이 싸서 그쪽에서 뭔가 효부를 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처음부터 좀 어리석은 그런 그 판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초보자일수록 일반적으로 상권이 발달되어 있어서 있고 역세권도 유동인구 많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곳에 점포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권마를 고집하지 않고 직접 치밀한 입지를 분석을 통해 자신의 자본과 업종에 적합한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 적은 비용으로도 성장하기 좋은 입지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한 그 몫이 좋고 슬리퍼 상권이고 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100%로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 그 창업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조건에 있어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세권이 됐든 뭐 슬리퍼 상권이 됐든 철저한 시장 분석인데요. 이 철저한 시장 분석에는 정말 우리가 경우의 수를 넘어서는 정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칼국수집이 여의도에 여의도의 어떤 칼국수집이 아주 성황리에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칼국수를 만드는 그러니까 칼국수 그 주인이 물론 뭐 여자분이었는데 수완이 좋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많은 그 고객을 확보를 했고 점심이든 저녁이든 정말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그런 칼국수집을 매입하기로 합니다. 이제 그 분이 내놨는데 그 칼국수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며칠을 두고 보더라도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며칠을 이제 눈여겨봐도 칼국수의 그 점심에 칼국수가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을 보고 이분은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칼국수집을 양도를 받고 이제 시작을 하고 며칠이 지나서인지 그 후로부터 고객들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600그릇씩 팔던 그 칼국수가 한 달 정도 지나다 보니까 한 300그릇 정도 매출이 확 줄어버리고, 그러더니 또 뭐 한두 달이 지나고서 뭐 100그릇 정도 뭐 이렇게 줄어버리더니 이제 마침내는 뭐 정말 뭐 몇십 그릇으로 이제 그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유를 몰라. 여러 가지 이제 고심에 차였던 차에 옆집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주인이 그 빌딩에 있는 어느 중견기업 회사의 뭐 부장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장의 와이프가 하는 칼국수 집을 이제 직원들이 많이 갔던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단골들도 이제 확보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바뀌면서부터 또 바뀌다 보니까 전에는 예를 들어서 서로의 그 알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가서 이렇게 칼국수를 사 먹고 했는데, 마치 이제 그 직장 상사라든지 지인들이 거기에 이제 발길을 끊게 된 거죠. 자, 여하튼 이분은 며칠 동안을 그 칼국수 집을 봐왔고, 칼국수가 너무 장사가 잘 돼서 계산대로 의해서 적은 비용도 아닌 돈을 통해서 권리금까지 주면서 그 칼국수집을 인수해서 영업을 했지만 한 3개월 만에 뭐 한 5분의 1 정도, 기존의 매출의 5분의 1 정도밖에 매출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내부 속사정까지 사실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서 그것을 팔고 간 그 칼국수 주인은 뭐 거기서 뭐 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물론 뭐 자기 양심이 있어서 그 먼 곳에 가서 칼국수집을 다시 열었다고 하는데, 물론 뭐 200m에 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이쪽에 파급을 못 미치느냐? 아니죠.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또 그리고 그런 쪽에 야간이 될 때는 그 여의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의도에 한 9시, 10시만 되면 거의 다 불이 다 꺼집니다. 오피스 상권 같은 데는 저녁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나마 저녁에 팔릴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칼국수집 주인의 남편에 의해서 그게 팔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떤 점포를 얻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시장조사가 특별히. 그러나 그 정도로 내막까지 조사할 수 있는 철두철미한 그러한 조사가 되지 않고서는 그 후로 이제 그 칼국수집은 점점 많은 적자를 보게 됐고, 급기야는 뭐 1년 조금 지나서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다른 그 음식점에게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정말 너무 듣기에 좀 안타까운 그러한 경우가 있었으므로, 우리가 이제 연결될 때는 그 주변 업종에 주목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 그 창업의 중요성, 이 창업의 중요성은 저희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목표는 뭐냐면 이윤 창출이다.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면 100번 남을 위해서 도네이션 기부하는 것이 낫지. 그렇지. 그 직접적인 목표가 그렇지 않다면 이윤 창출이 우리의 경제적인 목표이듯이 이윤을 창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한다는 것은 고용 창출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다. 개인의 생활수단과 국가의 실업 문제 해결 수단이다. 여러분들 고용 창출이 경제의 그 회복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용 창출을 통해서 이 고용 창출한 인원들이 다시 뭘 일으킨다 그랬어요? 소비를 일으키죠.
소비를 일으키고 이 소비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공산품, 즉 그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뭘 사요? 원료를 사게 되죠. 그 원료를 제조하는 사람들이 생산을 하게 되고요. 생산을 해서 여기서 돈을 벌면 이 사람들에 대한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소비라든지 공장에 있는 모든 직종들이 또 소비가 이루어지고요. 소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경쟁의 활성화가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생활수단이나 국가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지만 고용창출을 통해서 소비를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권장하고 또 창업을 청년 창업이나 시니어 창업에 국가에서 나서서 창업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자원의 생산과 활용인데, 자원을 활용해서 좀 더 가치 있는 새로운 재화를 생산한다. 그러니까 어떤 자원을 통해 어떤 그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가지고 다시 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재화를 생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활 공간을 창조를 하고, 네 번째, 생활 공간 창조인데, 이제 창업자 본인과 종업원에게 중요한 삶의 공간을 창출 행위를 갖는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국제 수지 개선이다. 제품을 생산하고 내수 판매 및 수출을 하게 되면 국제 수지의 개선이 온다. 우리가 물론 국내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 소비를 일으키고 다시 원료를 구입해서 공장이 돌아가고, 그래서 그 돌아간 그 돈을 은행에 예금하고, 예금했던 돈이 다시 또 공장이나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내수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수출, 내수는 우리가 뭐 내부적인 어떤 그 소비 문화를 통해서 원화 가치를 형성하는데, 이 국제 수지 개선이 되는 건 외부에서 달러를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 팔고 들어오는 것에 대한 국제 수지 개선을 통해서 달러 보유고가 좀 많아질수록 또 우리나라의 그 외부적인 힘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의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내부에서 돈을 벌어서 가정에다 줬을 때는 이제 우리 국내 내수 판매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한 그 경제가 이루어지지만, 실제적으로 외적인 요소들을 더 일으켜서 우리 가정의 부를 축적한다면 그게 이제 국제수지 개선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아버지 부모님들이 돈을 벌어서 가정 경제를 이루는 것이 어떤 내수 판매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나가서 외적인 그 달러 가치를 들어온다면은 국제 수지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글쎄 비교가 조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과 기술의 발달 촉진이다.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아이디어 창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기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존. 폐기물이 발생하고 환경이 오염되면 신기술에 의한 오염 발생을 제한시킬 수 있다. 환경보존에는 폐기물 발생이나 환경오염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또 신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 오염 발생을 제한시킬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걸 지우겠습니다. 여기 이걸 지우고 다 지우고요. 다음 자, 창업의 동기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창업의 동기는 어떤 창업을 왜 하게 되는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경제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 자아 실현의 동기,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념의 사업화. 이 중에서 뭐 전부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몇 가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동기는 실직난이나 구직난, 직장의 장래 전망 불투명 등의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젊은 청년들이 어떤 그 구직난에 있어서 매우 지금 아주 심각한 그러한 그 지경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구직난에 허덕이는 우리 청년들의 소비 문화와 그리고 또 청년들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창업을 이제 권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창업을 통해서 또 새로운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또 청년 창업이 성공을 통해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러한 경제적 동기가 하나의 그 고용 창출로 창업을 이루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되겠고요. 투입되는 자원의 크기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 수익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자아 실현이다,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넘어가고요. 거기 네 번째 보시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념의 사업화,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의 아이디어 활용이나 새로운 사업성 기회의 포착을 통해서 어떤 모험 정책의 발현 목적이다. 가장 이상적이고 순수한 창업 동기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뭐 요식업을 창업한다, 뭐 음식 문화를 창업한다, 뭐 음식을 창업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창업 아이디어, 어떤 그 사업 아이디어의 활용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성 기회의 포착을 통한 그 모험적인 그런 창업이 사실은 우리 청년 창업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고 순수한 창업 동기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의 동기로서는 어떤 경제적 동기나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념의 사업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창업의 특성. 창업의 특성은 이제 창업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첫 번째는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입니다. 또 결과가 예측이 어렵고 불확실성한 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창업을 한다고 전부 성공하지 않죠. 여러분도 창업한다고 전부 성공하나요? 그 특징 중에는 예측이 힘듭니다. 불확실성하죠. 창업했다고, 자본금을 모아서 창업을 시작했다고 모두 다 어떤 그 비단길 같은 그 길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했던 그런 의사결정의 불확실성 때문에 늘 불확실한 그것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전략적 자원의 투입이다. 스트레이티지에 대한 자원 투입인데, 위험 부담 하에서 전략적 자원 투입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그 어떤 그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그 가운데서 전략적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창업의 또 하나의 또 특성이기도 합니다. 네, 세 번째는 모험의 특성이고요. 이 모험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진취적이고 창조적이며 모험적 성격을 내포는 하고 있죠. 그래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나 상상력과 창의력, 결단력 있는 기업가 정신, 이런 그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업가가 필요합니다. 기업가에는 뭐 서두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업을 한다고 해서 전부 기업가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면, 그 다음에 사회의 어떤 질서적인 것, 정의, 구현 이런 것들을 함께 내포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사업가들이 많죠. 그래서 앙트로프러너십이라고 하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업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창업의 특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창업의 범위를 한번 볼까요? 창업의 범위로서는 첫 번째 이제 제조업, 광업, 건축업, 엔지니어링, 기타 기술 서비스업, 정보 처리,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법, 또 기타 장비 임대업을 새로 개시하는 것. 요거는 이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이제 창원이 아니고 창업지원법에 창업의 범위가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창업으로서 불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창업이라는 게 처음 내가 한다라고 해서 그게 창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업 지원 사업 등의 사업에 지원이 불가한 경우가 있죠. 우리가 정부에서 해주는 거는 보통 뭐 현재 창업을 하고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체나 또는 어떤 그 가게에 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창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창업의 불인정의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제 창업 여기 보시면 창업 불인정의 경우는 포괄승계, 그다음에 형태 변경, 폐업 후에 동종 사업을 지속하는 거 이런 것들은 창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창업 지원 사업 등의 사업에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세 가지 포괄승계, 형태 변경, 그 다음에 폐업 후 동종사업 지속, 계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괄승계는 처음에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해서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요거는 이제 저희가 포괄승계라고 봐서 창업을 불인정하는 겁니다. 창업이 아닙니다.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창업이라고 보지 않고 이런 경우는 기존 업종이라고 보지 창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포괄승계라고 하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포괄승계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형태 변경. 형태 변경은 이제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을 하거나 또는 그 회사의 형태를 변경해서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예요. 자, 예를 들면 한명회사라고 이제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제 그 책임의 어떤 형태를 구분하는 한명회사가 주식회사나 또는 기업을 합병한 후에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런 것도 형태만 변경한다고 해서 이것도 창업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폐업 후에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거죠. 그 사업이 폐업을 하고 사업을 다시 재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 이것도 창업이라고 보지 않죠. 그래서 동종의 업계, 동종의 어떤 제조, 동종의 도소매를 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창업으로 보지 않고 창업 지원 사업 등의 사업에 지원하기가 좀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창업에 대한 범위를 잘 참고하시고 또 창업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좀 착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 사례 창업 인정 여부를 한번 볼게요. A라는 개인이 갑 장소에서, 장소도 좀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갑 장소에서의 기업 사업을 폐업을 하고, A라는 기업이 갑 장소에서 기존 사업을 폐업을 하고 이업종이라는 뭐예요? 다른 업종이죠. 다른 업종을 할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가 창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비법인을 설립해서 동종업종을 생산할 경우는 이걸 조직 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건 창업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A 법인이 갑 장소에서 기존 사업을 폐업을 하고 B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할 경우, 이건 위장 창업이죠. 아닙니다. 갑 장소에서 기존 사업을 폐업을 하고 다른 업종, 이 업종을 했을 경우 이걸 우리가 창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A라는 개인이 을 장소에서 갑 장소에서의 기존 사업을 폐업을 하고 을 장소에서 B 법인을 설립해서 동종 업종을 생산하면 이건 법인으로 전환했다라고 그러죠. 개인 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했다. 그래서 이건 창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A라는 개인이 을 장소에서 갑 장소에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업종을 생산 또는 도소매를 할 경우에 이것을 우리는 창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경우 A 법인이 을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갑 장소에서의 기존 사업을 폐업을 하고 B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할 경우는 이건 사업 승계라고 얘기합니다. 창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A 법인이 을 장소에서 갑 장소에서 기존 사업을 폐업을 하고 다른 업종을 이어갈 때는 다른 업종, 예를 들어서 뭐 신발을 하던 곳이 전혀 다른 뭐 시계를 만든다든지 시계를 만드는 업종에서 갑자기 연필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이 업종을 갖고 나가는 요거를 이제 창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경우가 창업 사례별 창업 인정 여부인데요. 왜 우리가 이제 창업 인정을 하느냐 하면 창업이었을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창업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소상공인 창업이라면 간판을 지원한다든지 브로셔 식당에서 필요한 브로셔를 지원한다든지 그 금액이 이제 예를 들면 몇백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 것을 구분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봅니다. 요거는 사업 승계냐 또는 명예 변경이냐 조직 변경이냐 위장 창업이다 또는 법인 전환이다 이런 것을 보고 실제적인 그래서 우리 창업을 지원하는 예산에서 순수한 창업자만을 이제 지원해서 발굴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창업과 교묘하게 기존에 있던 그 형태만 살짝 바꿔서 창업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평가위원으로서 그 안에 있었을 때 그러한 이
회사가 순수한 창업인지 아니면 형태 변경을 위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살짝 그러니까 위장 창업만을 한 건지 뭐 법인을 전환해서 이것을 창업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승계시켜서 대표이사만 바꾸고 이것을 그 사업 승계로 해놓고 창업을 했다든지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를 쭉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설마 뭐 그런 일이 있겠나 싶겠지만 장사를 하다 보면 너무 안 되니까 이런 창업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위장 창업을 통해서 좀 지원받으려고 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의 사례별 창업 인정 여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창업의 유형에 대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